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안덕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박문규 현 장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인데요. 이러면 오늘 외교 안보라인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인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직인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한 장관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치권 현안들 일석이조에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전개하던 중 자국인 인질 3명을 사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국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또 한입뉴스를 담당하시고 계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한 입에 모아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입 가득히. 네. 네. 저하고는 또 뭐 예전에 이런 브리핑도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오랫동안 뵈왔고 네. 아마 호흡이 좋지 않을까. 네. 네. 도와주셔야 돼요. 자신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이었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은 평양 일대에서 발사가 됐는데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우리 군은 주변국들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이 발사체의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10시 40분쯤에 역시 그 평양 일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우리 군이 포착을 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570km 정도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발사를 하고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틀 연속으로 도발이 이어진 건데 어제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였죠. 네. 예. 북한 국방성은 어제 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미 제2차 핵협의 그룹인 NCG 회의 내용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담화 내용을 보면 그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인 미주리함이 어제 부산에 입항을 했는데 17일 날 입항을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네, 이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0km라는 비행 거리와 담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어제 입항한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합참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주변국들을 보면 미 국무부도 대변인 명의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두고 좀 평소보다 각도를 높여서 발사하는 고각 발사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본 방위성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고각이니까 이제 90도로 발사하는 것이고 네. 실제 이것이 경사각으로 발사됐다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른바 ICBM 가능성, ICBM이다. 사실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미국에서인가요? 네. 이 NCG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선언이 됐던 이 워싱턴 선언에 기반한 북핵 대응 그룹 조직이 되겠죠. 자, 일단 방금 전에 조인정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전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을 네. 위반한 사항 맞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될 텐데 과연 어떤 대응과 양상이 전개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원포인트 개각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을 했네요. 네, 그 안덕근 후보자는 일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네덜란드 순방할 때도 동행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예,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지난해 5월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이번 임명을 두고 비서실장 브리핑이 있었는데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 핵심 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그 외부적 상황도 좋지는 않을 때잖아요. 그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있고 네.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축적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돼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 난제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또 3개월 만에 이 산업부로서는 석 달 만에 수장이 교체된 거다 보니까 그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일도 개인적으로는 또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안 후보자는 이 우리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환경 앞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구축했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이제는 전임자가 되겠네요.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아직까지 교체는 안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석 달 만에 물러나게 된다는 소식인데 그렇죠. 그 내년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죠. 이제 교체가 되고 후임자는 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네. 이제 물러난다는 소식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뭐 가닥이 잡혔고 박문규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출마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뭐 하마평이 올라와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지면서 뭐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이를 포함해서 법무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장관급 인선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대통령실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 일부 유임 가능성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 안보실장 인선 여부에 따라서 이런 외교안보 라인 쪽 인사폭도 굉장히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부 부처의 이 장관도 이제 총선 출마로 또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조태용 안보실장이 후임 외교부 장관에 인선이 되느냐 이런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번 개각이 있었죠. 장관 후보자들인데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또 여야 간에 상당한 또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요. 네. 조금만 이제 일정을 좀 짚어드리면 예. 오늘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시적으로 해서 내일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20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20일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강정혜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야말로 릴레이 청문회로 오늘이 막을 여는 건데요. 민주당은 하나같이 부적격 인사다, 인사 참사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지금 12월도 벌써 18일인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런 인사청문 전국이 겹치게 된 거죠. 야당은 그중에서도 특히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폭력 전과나 음주운전 전과 또 아내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들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대해서 국정 발목 잡기용 생트집이다 라면서 엄호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은 2기 개각은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맞게 단행됐다는 주장입니다. 내일이 굉장히 관심을 모은다고 봐야 되겠죠. 강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일단 강도영 후보자 측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내일이 상당한 주목을 받는 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총선 국면이 이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영입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자, 좀 어수선한 정치권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3호를 영입 3호를 네.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맞섰던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발탁됐네요.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아마 딱 이름을 들으시고 떠올리시는 건 그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인물로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경찰대학교 법학과 4기 출신인데요. 35년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 굵은 수사 형사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또 조직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경찰 생활 대부분은 영남권에서 보냈고요. 대표적인 사건은 칠성파 이런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한 일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 특수수사에 초석을 쌓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죠. 그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에 그 경찰국 신설을 발표했고 그 당시에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소집을 주도한 인물이죠. 그러다가 정부가 곧바로 류 전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 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류 전 총경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는데요.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일궈나가고 싶다. 이렇게 본인은 포부를 밝혔고요. 특히나 류 전 총경 본인의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이수정 교수 상징성을 지우기 노력의 일환이 아닐지 또 해석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재 영입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다뤄보면 그 민주당 인재 영입 2호였죠. 이재성 세솔테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성희롱 의혹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당사자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지금 민주당이 또 어수선하잖아요. 이낙연발 신당 흔들기 또 이른바 비주류 모임이라고 하는 원칙과 상식에 연이은 비판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박정훈 대령 영입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뒤에 보직 해임된 인물이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지난 14일에는 류삼영 전 총경 이 출판 기념회 박 대령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최고위에서 바로 박 대령 관련 발언을 이 대표가 또 하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류삼영 전 서장 영입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오늘 발표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명확한 좀 대통령실 입장은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나오는 대로 또 다시 관련된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네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의지 표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정작 아직까지는 누가 어떻게 함께 할지는 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 전 대표 창당을 만류하는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 15일부터 어젯밤까지 개파를 분분하고 100여 명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연서명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도 여기에 또 반응을 했는데 신당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먼저다라고 네. 반응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렇게 당내 의원들 집단 반발을 이겨내고 실제로 창당까지 강행할 수 있을지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사실 여당도 수도권의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과거의 국민의당처럼 좀 호남 기반을 두고 거기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교와 호남권까지 선뜻 동조를 못하고 좀 반발하고 있는 건 국민의당 트라우마가 내심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수도권 지역구에서도 3당이 등장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네. 지금 오늘 결정이 될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이 여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여부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를 잇따라 만나면서 표심 이탈을 좀 차단하는 행보를 한다라는 또 계획이 나오네요. 네, 이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둘 다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비명 연대로 뭉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두 전직 총리로부터 조언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리의 김대중 VIP 시사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최 측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를 함께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과연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만나나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알려진 거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사정 일정이 있다고 이유를 들면서 오후 7시 그러니까 한 명은 오후 2시 한 명은 오후 7시 이렇게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좀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명 연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섰다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서 좀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좀 최대한 차단하겠다. 이런 계획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전해드리는 한입뉴스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고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설은 그동안 좀 정치권 내에서는 꾸준하게 솔솔 짚혀지긴 했는데 네. 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또 급부상하는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선대위원장 발탁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지만 지난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비대위원장의 무게가 좀 실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고 호감도도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간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당내 일부 시각으로서는 비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참신성을 가지고 있다. 네. 거기에 좀 기대감을 거는 모습입니다. 여튼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정치인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만큼은 또 분명한 네. 사실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보자면 대야투쟁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 한 장관이 가진 전투력에 기대를 거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15일에 긴급의총이 있었는데 특히나 친윤계 쪽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제 그럼 대통령실과 교감 아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또 일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의총에서는 높은 수위의 비판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쪽에서 생각하는 건 비윤계 홀대가 앞으로 그럼 더 강화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또 검찰 정부의 검찰 정당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한 장관이 예정돼 있던 외부 일정을 갑자기 또 취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의 반응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네, 좀 부담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좀 스포트라이트에 잠시 쉬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법무부도 그래서 외부 일정을 취소한 거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귀추가 주목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비대위원장 차출론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네. 예,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연석회의를 열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가 이루어진다면 후임자 인선은 이번 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네, 많은 이슈들이 진행 중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설 또 오늘 새벽에 결정될까요? 내일 새벽에 결정될까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체심사 결과까지 또 확인되는 대로 다음 한입뉴스에 담아서 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잘 전달을 해주시네요. 아유, 소장님이 다 이제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인의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며칠째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램프 구간이나 터널 주변으로 미끄럼 사고가 잦습니다. 그늘진 도로를 지나실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는데요. 지금도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오늘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트레일러 관련 추돌 사고로 용암 2터널 2차로와 갓길이 차단돼 있습니다. 뒤로 1km 구간 용암 2터널 통과가 매우 더디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부터 창원 1터널 쪽으로 4km 구간 정체가 되는 이유도 터널 안에서 있었던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입니다.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구간 정체 지나선 만남의 휴게소 부근 3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대형 버스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 수원 부근 정체되다 남청주 1차로의 사고로 1대 3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반월에서 부곡 쪽 정체가 길고요. 이후 신갈 분기점 부근 정체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니퍼는 이제 박지원 캐스터가 담당을 해주시는 거죠? 당분간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또 다른 방송 진행도 있는데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 경복궁. 이거 많은 분들이 뉴스로 또 KBS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경복궁에 이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훼손하면서 복구 작업이 또 이어지는데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슷한 범행이 또 옆에서 일어났다고.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용의자들은 약 1시간에 걸쳐서 경복궁 일대를 누비면서 53m에 이르는 낙서를 남겼지만 붙잡히지 못했고요.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거는 16일 오전 2시 20분쯤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이네요. 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시민이 신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경복궁 서쪽 영추문의 좌우측과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의 인근 담벼락에서 영화 공짜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가 담긴 낙서가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도메인을 바꿔가면서까지 운영하다가 무려 27번이나 단속에 걸려서 차단된 곳인데요. 네. CCTV를 살펴보니까 오전 1시 42분쯤에 한 용의자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영추문 좌우측의 담장 구간에 낙서를 남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1시 55분쯤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으로 가서 좌우측 담장 구간에도 낙서를 똑같이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고요. 범행이 더욱 놀랍고 대담하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경찰이 신고를 받았던 게 새벽 2시 20분이었잖아요. 네. 출동을 한 이후에 경복궁
경복궁에 출동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2시 44분쯤 이번에는 경복궁의 건너편 서울경찰청의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가량의 낙서를 남기고 휴대폰을 꺼내서 인증 사진까지 찍은 후 자리를 떠납니다. 네. 아직 안 잡힌 거죠.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장은 뭐 가려놓든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뭐 대책을 강구했을 텐데, 조치를 했을 텐데,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때 이제 잡히진 않았지만 잡히게 될 경우에 어떤 엄벌이 처해지게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재청은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고요. 전문가 20여 명을 동원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방은 어렵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만약에 손상시켰다라고 하면은 네.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2017년만 보면 울산에 있었던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냥 뭐 제 생각인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훼손된 부분을 가리던데 맞습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복원된 그런 담벼락이긴 하지만 뭐 다른 조치를 좀 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하니까요.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또 자산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더 심각합니다. 2022년부터 2072년까지 장래 인구 추계가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을 이제 장래 인구 추계와 비교를 했더니 한국은 연령 구성 또 부양 비율, 출산율, 기대 수명, 인구 성장률 모든 부분에서 최악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2022년만 보더라도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서 15세에서 64세까지죠. 비중이 71%로 38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데 2072년에는 45.8%로 유일하게 50%를 밑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닿지 않으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이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할 시에는 생산 연령 인구 중 3명 중 1명이 외국인일 걸로 보이고 만약에 외국인이 없다면 시스템이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 는 걸 저희가 체감할 수도 있고 사실 20, 30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는 것도 굉장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면 일단 결혼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2030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더 감소가 되고 있다면서요?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고 있는 30대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각각 48%와 31%로 지금 나왔는데 2008년에 비해서 약 20% 정도 각각 감소한 거고요. 최근 20대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욱더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에서 30대 동거에 대한 생각은 2015년에는 25%밖에 안 됐었는데 2020년에는 무려 40%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고요. 미혼 남녀의 혼인신고 희망 시점도 평균적으로는 결혼식을 한 이후 한 3개월 뒤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녀가 결혼식 직전과 직후에 혼인신고를 필수로 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온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뉴스도 TV 뉴스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렇고요. 40년 경력의 치과 의사가 치과 업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대신 비싼 치료를 권하고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뽑아버린 뒤 임플란트를 시키는 일이 만연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이게 책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예방치과의 전문가로 수십 년 동안 활동한 현직 치과 의사가 치과 업계를 향해 던지는 경고장이자 내부 고발장인데요. 네. 개인병원 은퇴 후에 2022년부터 건강검진 치과의로 일하는 저자 김광수 씨는 오늘날 일부 타락하고 상업화되고 과잉진료가 판치는 치과계의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장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치과들을 보통 가보면 멀쩡한 치아도 나쁜 충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아말감 충전 치료 대신에 그보다도 보통 20배나 30배 더 비싼 금 인레이 치료부터 바로 권유를 받게 되고요. 아말감이 해롭다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말감은 값싸고 우수한 재질의 훌륭한 충치 치료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자는 또 한국은 임플란트 천국인데 임플란트는 사실 만능이 아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왜냐?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결손치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복하는데 옆치아를 깎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치아도 쉽게 뽑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고 박기 어려운 자리에도 무리하게 고리식을 하고 박다가 의사 그리고 환자가 모두 고생하는 일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5년간 지난해 65세 이상의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이 약 39%나 늘어났고요. 70세 이상의 인구 중 20개 이상의 자연 치아 보유율은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플란트가 10년쯤 지나서 수명을 만약에 다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치조골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다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가능한 한 자신의 일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건 이게 뭐 모든 치과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정직하게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처방과 진단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8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어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듣는 시사본부가 하루의 활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588님 더 건강하게 좀 드시면 좋을 텐데요. 신청해 주신 자두의 김밥 들으면서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밥알이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날 안아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리는 저 김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예전에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2023년도 이제 2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면 보통 연말이라든지 세모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세모는 해세자에 점을 모자를 쓰는 것으로 한 해가 끝날 무렵이나 설을 앞둔 섣달 금음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이 세모란 말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서는 12월 15일을 전후해서 주위 친지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신세 진 것에 대한 표시로 선물을 보내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오세보라고 한답니다. 여기 나오는 세보라는 말이 바로 한자어 세모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모라는 단어 대신에 세말이라는 한자어가 주로 쓰였고요. 조선시대에는 세말에 친척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는 세의라는 풍속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세모란 말을 대신하는 것으로 설밑과 세밑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설밑은 우리 고유어 표현이고요. 세밑은 한자어 세와 순우리말 밑을 결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모라는 일본식 한자어 대신에 설밑이나 세밑이라는 표현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와 대구, 강릉 영상 2도, 부산 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5도 안팎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은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은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레 수요일 오후부터는 더 강한 북극 한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4도, 부산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한번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1도, 습도는 44%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가 잘 입증 안 되니 별건 수사를 했다며 법원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놓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 대한 견제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른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신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가 하차하고 이제 오늘부터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께서 합류하시는데 혹시 또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평론가로 뭐 지금 거의 종횡무진하시잖아요. 자기 소개를 아주 짧게 해주시면요. 제 이야기는 하시지 그러니까 말고요.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불려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입증됐다는 얘기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패널을 압박하냐고. 네, 그건 아니라는 거 자발적으로들 다들. 네. 자, 지금 뭐 긴박한 정치권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 단행했고요. 외교부 라인도 뭐 인사 단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 최수영 위원 나오셨으니까 먼저 여쭤보면, 최수원 평론가에 먼저 여쭤보면, 자, 오늘 이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지 말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총선 출마 여부도 안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연석회의가 일종의 추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총론을 모으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총론을 모으니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고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큰 결심을 내려서 우리 당에 와달라. 이런 이제 형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약점, 강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비상 상황 아닙니까? 자, 우리가 비상 상황에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비상한 약을 써야 되잖아요. 독약 비상이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약을 써야 돼요. 네.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 한동훈 장관을 픽업을 하면 한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효과인가요? 첫 번째가 일단 지금 좀 약간 지리멸렬에 있는 지지층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가장 높은 인지도와 지금 지지도가 나타난 게 추세예요. 네. 심지어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근접할 만큼 네. 굉장한 높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봐요. 가급적 뭐 두 분께 앞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수치를 다 이야기하시면 개요를 얘기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그냥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동향만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세에서 지금 보수층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지지층이 결집되겠죠. 두 번째,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됩니다. 조선 제1검으로 불렸던 한동훈 장관이 어찌되었건 지금 그동안 아주 스마트 우파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격 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세 번째 비대위로 가는 여당의 여러 가지 혼란적 상황을 한 방에 좀 바꿔낼 수 있는 국면 전환 카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효과,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상대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그러면은 총선 구도가 정권 심판론 구도에서 미래 권력으로 바뀌는 그런 프레이밍 전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고 또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당내 다수의 의견들이 이런 기류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박원석 전 의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걸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서사가 없는 정치인에게 더 큰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명민한 스마트 우파의 상징이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결단의 어떤 그 모티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박원석 전 의원 지금 한동훈 장관의 부상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김웅, 하태경 의원들은 이게 옳은 판단이냐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야 될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약간 반대 의사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봉착한 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혹은 그 위기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에 따라서 해법이 다른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김기현 제도부로 가는 듯 하다가 김기현 제도부마저 멈춰섰고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체적 관측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1년 반 이제 이 취임 이후에 비대위가 세 번째인데 이렇게 당청이 동시에 이제 난맥상을 겪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나 대통령이 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뭔가 지금 분위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일정하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제 당의 자율적 공간이 필요하고 비대위원장은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운영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받는 대권 주자고 본인의 어쨌든 뭐 이 참신성이 있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과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냐. 엊그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필 했는데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훌륭한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적합한 비대위원장 후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른바 이제 당내의 이제 친윤 성향에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쨌든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과 소통이 긴밀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인지도, 지지도, 참신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 그건 뭐 당에서 커버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양론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이제 인지도가 높고 개인기가 탁월하냐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봉착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건 훨씬 떨어지더라도 관리 역량이 있는 사람, 수도권 선거를 적어도 치러본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결정적 순간일 때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뭐 전 직장까지 다 오버랩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와서 지지층은 결속할 수 있겠으나 아까 최재형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을 보일 수 있겠는가. 총선은 확장성 싸움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조금 그렇게 위기의식 깊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공천 영향력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더 커질 것이라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 말고 누가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온다는 건 수직적 당청 관계의 개선이 아니고 더 빈틈없는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공천까지도 다 대통령실에서 그 의중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저는 당내에 지금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나설 만한 인물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제는 꼭 대권주자, 그것도 유망한 대권주자가 아니어도 된다. 관리 능력이 있고 당무를 알고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출신은 아니지만 김한길 비대위원장도 거론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거론되고 원희룡 전 장관도 거론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 어떤 파괴력, 개인적 파괴력, 그건 떨어지죠.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당을 알고 이 선거를 안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장관과는 좀 다른 강점이 있고, 물론 이제 그분들조차도 대통령한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다른 얘기를 더 못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두려워서. 아니,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처해진 환경이 급박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서워도.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한동훈 장관처럼 이미지가 그냥 아주 수직적으로 오버랩되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 아니냐 지금.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경론이 나올 텐데, 근데 이제 분위기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거의 정해놓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어서 오늘 회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검토했다가 결국 한동훈 쪽으로 돌아섰다. 그 이야기는 결국 총선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우려되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또 시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일정 부분은 총선이 확장성의 게임인 건 맞아요. 근데 확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층이 지리멸렬에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 층이 공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지층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총선이라는 건 일종의 기세 싸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결해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진짜 이 절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정치권 격언에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맞아요. 절박할 경우에는 생존이란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럼 저 한동훈 장관이 온다 해서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대로 수직이 더 될 것이냐. 국무위원 하던 사람이 왔으니까 대통령 말 그냥 따르고 용산의 출장소처럼 더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발탁돼서 많이 온다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오는 건데, 자신도 젊은 나이에 이런 말하자면 거대한 진짜 파고에 맞서면서 서사를 만들고자 할 때 자기가 그러면 용산에서 전화 받는 것만 가지고 연락받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 저는 그게 동의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중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이게 친분 관계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이 처한 상황들을 가감없이 투명한 유리처럼 보여주는, 저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레토릭도 능하고 갈등 조정은 능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지 않고 전 비대위가 길면 안 된다고 봐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될 때까지 그동안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에 이 혼란된 리더십을 정리하고 무언가 총선으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면 저는 비대위 역할 다 한다고 봐요. 그 다음은 공관위가 하고 공관위가 끝난 다음에 선대위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이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과 소통의 그런 힘을 가지고 용산과 직접 소통한다?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근데 김한길 혹은 인용한 밖에서 꼽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적격이 한동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일종의 교감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선 지지층 결집이냐 아니면 선 차별화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로 보자면 뭐 한동훈 장관이 적임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지지층 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야말로 지지층 결집시키는 거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한동훈 장관에게 있겠는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게 호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되면 땡큐다, 한나땡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공격하기 좋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이라는 실험대가 당장 연말에 닥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냐. 그런 순간 한동훈 장관의 총선의 가치는 수직 하락할 거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은 적임이 아니죠. 오히려 그 차별화의 포인트를 둔다면 아주 가장 극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가장 극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이제는
당과 이 대통령실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이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180도 뒤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확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뭐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에 이른바 이제 영남의 기득권, 친윤 여기인데 다 죽는 거거든요. 공천에서. 그 가능성은 없고 중간 정도에 있는 분들이 무슨 뭐 인요한 지금 거론됐던 김한길 뭐 이런 분들인데 경험이 많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개인적 파괴력, 개인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의 책임도 여당이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게 돼버렸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쭉 보면 결국 대통령의 의중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 분위기가 이렇게 뜨는 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의중 아니냐. 지금 수도권의 많은 원외위원장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용산의 의중이 이거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다만 모양새라도 좀 너무 빠지지 않게. 너무 뭐 이게 이 대통령실이 꽂아넣는 식으로가 아닌 당의 총의가 모이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약간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이 최수영 평론가가 여론조사를 살짝 언급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고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19%, 한동훈 장관 16%로 집계됐던 바로 그 내용인데 또 최수영 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계셨고 대통령과의 뭐 직접적인 교감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서나 이런 걸 이해하실 텐데 자 방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이 지적했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일각에서는 굳이 비대위원장일까 오히려 선대위원장이 더 적임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도 선대위원장 카드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오히려 저도 선호하고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선대위원장 카드로 나중에 쓰기에는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투입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강수로 쓰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소진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을 감수하고 나중에 큰 보상이 올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렇게 온 사람이 자 그러면 연말에 가장 핫하게 들고 또 나올 수 있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뭐 이준석과의 신당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묵묵부답 혹은 피해가기 전략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가이든 부이든 간에 그건 이제 말로 아직 우리가 이제 비대위원장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섣부리 예단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뭉뚱그리거나 말하자면은 이 기존까지 보여줬던 한동훈식 화법이 아니라 정치 문법으로 풀어가려고 레토릭으로 가는 순간 저는 한동훈의 장점을 잃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된다는 거 아마 정치사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조심조심으로 길을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갈 때는 과감한 길을 가야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러한 과단성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당정이 일체 수직적 관계였는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쳐야죠. 살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이 이전까지 기존의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료로서 제한된 언어를 생산해냈겠지만 이제 만일 이제 좀 말하자면은 무대가 넓어진 여의도에 등판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여의도 어법이 아니라 한동훈식 어법을 하더라도 파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지 않으면 굳이 한동훈 카드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장관의 장점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앵커께서 아까 이제 뭐 혹시 이제 이게 용산서 이제 내려꽂기식으로 이제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 한동훈이 온다 그러면은 그럼 우려가 시중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당이 죽습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은 용산에 있는 그 여러 참모들을 꽂기 위해서 그 브릿지로 한동훈을 이용한다? 그건 하지하책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돌파하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조건 말씀드린 그런 어떤 말하자면 외형적 효과를 노리고 한동훈의 투입이 되는 거지. 손쉬운 용산의 직할부대로서 한동훈 가기 위해서 한동훈을 간다? 저는 매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최수영
평론가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피의자, 한동훈 장관 검찰 이른바 이런 재판 구도가 만들어져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전면에 부상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여당이 그 누리고자 하는 효과가 그런 걸 겁니다. 검사 대 피의자 이런 구도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총선이라는 게 네. 이제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결국 정권의 지난 1년 반의 업적이나 과정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훨씬 더 크거든요. 늘 보면 역대 총선은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이고 기본적인 규정력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부각되기보다는 검사 피의자 구도가 부각되기보다는 검찰총장 부하 이 검사,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아닌 검사의 힘, 대통령도 검사, 그다음에 당대표도 검사, 이게 부각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건 여당 입장에서는 완전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래도 집권을 그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유구한 어떤 이 뿌리를 갖는 보수 정당인데 그 뿌리는 다 해체됐고 그게 박정희의 보수 정당이든 전두환의 보수 정당이든 YS의 보수 정당이든 그건 다 해체되고 결국 이제 이 검사들이 다 정권을 휘두르는 당이 됐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줄 거거든요. 그 구도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탁월한 메시지 능력을 발휘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통령 말에 그냥 예스밖에 없는 답이 정해져 있는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이고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이것만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무슨 피의자 검사 구도라기보다는 검사 구도가 훨씬 더 총선 국면에서 이 부각이 되고 어쩌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는 28일 민주당은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세계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됐다. 이게 민생을 파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그리고 3개 국정조사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과도하다고 봐요. 그건 사실은 그 과연 그게 이제 정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그렇게 국조까지 특검까지 가져갈 사안이냐. 네. 저는 사실 그것도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뭐 국민적 공분은 있으나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굳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특검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저도 이제 부당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패스트 트랙에 태워져서 올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일 이후는 뭐 본회의 상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여권에 대단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 그럼 이걸 그 두 개가 올라온 특검을 그러면 다 받아들이냐? 두 개 다 거부하느냐? 선별로 수리해서 선별로 거부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함수가 담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28일 이후에는 아마 이 카드로 총선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걸 가질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면 거부권을 유도한 대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제19 감싸기라는 프레이밍 하기 좋겠고 그다음에 선별 수리하면은 정인이 선택적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개 다 받아들인다면은 대통령의 통큰 행보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게 자꾸 선거 때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이게 불리할 이슈입니다. 그건 맞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마 저는 누구 비대위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든 그 누구의 비대위든 간에 첫 작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정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용산과 소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논리도 어떻게 만들 거면 명분들을 어떻게 만들 거면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점들을 잘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저는 사실 연말 연초 전국에 저는 여당이 비대위가 이제 이번 주 출마한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게 저는 그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험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박 의원님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특검 추진이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무당층은 더 민주당의 뭐 쇄신 공약이나 또는 혁신이나 공천 혁신이나 이런 걸 더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그 대통령이 검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검사는 특검을 싫어합니다. 그 특검의 논리에 대해서 그게 상설 특검이 됐든 아니면 개별 특검이 됐든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게 특검입니다. 때문에 저는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무적으로 고려한다면 김건희 특검은 받아야 되는 거죠. 대장동 특검은 그렇다 쳐도 대장동 특검이야 뭐 이제 밥 다 돼가지고 뜸들이고 있는데 그걸 다시 특검하자 그러면 그건 당연히 검찰의 논리로 안 받을 텐데 정치인의 논리로 보면은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상식 뭐 어떤 가치에 비추어 봐도 자기 친인척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 올라왔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건 일종의 이해충돌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길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요즘에 보수 언론들의 사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사설들을 보면 다 한결같아요. 받아라. 그거 할 수 없는 한동훈은 비대위 적임자가 아니다. 이 기조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런 목소리, 보수층 내부의 여론을 듣는다면 수용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역시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 검사기 때문에 이 검사의 세계관으로 받기가 어렵다.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검사예요. 그분의 세계관으로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저런 논리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은 상징적 제스처,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을 이제서야 임명한다든지 제2부속실을 이제서야 설치한다든지. 근데 이미 그거는 이제 때늦은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이걸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정무적 측면의 이 관점을 대통령을 향해서 뭐 집중적으로 설득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이 얼마간 열릴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총선 구도가 초반부터 녹록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서정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부할 때는 논리, 명분,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 정말 사전 준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받아들일 때는 그야말로 이 판 자체를 스윙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뭐 그런 정말 파천왕적 그 결단이 되겠는데 이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저는 어찌되었건 이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그러면 향후의 총선 전략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로 치러지는 선거고 대통령의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선거인데 이게 말하자면 저도 그걸 알아요. 이게 사실은 정치 이론으로 보면 함정 전략인 거예요. 대통령을 외통수에 몰아넣는 전략. 받으면 받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어쨌든 그게 여소야대 구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의석수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총선 4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국민 민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제가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이제 뭐 검사적 세계관으로 볼 때 어려울 것이다. 그럼 뭐 그 말은 제가 동의하지만 지금의 검사적 시각으로 볼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말 정치의 시간이고 표심을 파악하는 정무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뭐 어떤 뭐 이제까지 기존의 문법으로 놓고 보면은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될 거예요. 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 시각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렇죠.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제 요즘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보다는 이낙연 신당이 더 많은 거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은 이래 저래 또 만남도 가져보셨을 텐데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도 하셨다는데 네. 신당 창당은 확실시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언론으로 통해서 보도되는 말씀만으로 보면 뭐 거의 확실한 거죠. 사실상 그 선언을 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좀 의아한 점은 왜 이렇게 이 속도가 빠를까? 이 점은 좀 의아해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신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손에 잡히는 거라는 건 명분일 수도 있고 또 세력일 수도 있는데 명분이야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세력이 안 잡혀요. 그다음에 가깝다고 그동안에 평가되던 의원들도 좀 너무 좀 과속을 하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께서 어디까지 무엇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그건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요. 당내에서 너도 나도 나서 가지고 지금 이낙연 조리돌림, 이낙연 때리기 이걸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정치 피해. 사고라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 정치 피해가 느껴지는 게 이게 총선 가까워지고 이제 공천도 신경 쓰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자 분열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먼저 적어도 총리를 지내셨고 전직 당대표고 당의 원로면 얘기를 찾아가서 들어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근데 너도 나도 연판장 돌리고 때리기 하는 거는 사실은 밀어내는 겁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당신 나가봐야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다만 곱게는 못 나간다. 우리가 만신창이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이런 모양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던 뭐 초재선들이 나서서 하는 걸 볼 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초선 연판장이 연상이 되고 이낙연 총리가 참 피해감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라 대선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 이낙연 신당이 본격화될 경우 최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과 타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타격 분명히 있죠. 저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적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DJ가 영입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를 네. 지냈던 분입니다. 적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호남 이분이 출신이고요. 그렇죠. 호남 출신이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 지도부가 국민 평균적 눈높이의 도덕성도 유지하지 못하느냐. 문제 있다. 대단히 저는 일리 있는 문제 제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재명 뭐 때리기라고 표현, 그 조리돌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분에 대한 논리가 다 그런 거예요. 때리는 논리가. 당신 너무 노욕이다. 지금 왜 분열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다음에 당신 전직 총리로서 뭐 그러면 되겠느냐. 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자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 대선 후보 떨어지고 나서 보궐선거 출마하고 당대표 될 때 그건 노역 아닙니까? 그땐 자기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해서 당을 이렇게 리스크로 모를 때는 조용히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낙연 대표에게만 십자포화를 준다는 거 형평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내려오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또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합리적인 전 지점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당장 내년 1월 달에 어쩌면 유진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불안정한 상황들을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안정감 있게 중간 비대위로 가자고 친명 비명에 합류하면은 저는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큰 불안한 시나리오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겠다. 이낙연의 공간은 열리지 않고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내 가치의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타협점이 일종의 그런 비대위, 네. 주류 비주류가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비대위일 텐데 그 제안을 사실은 원칙과 상식 그 모임 의원들이 했죠. 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쪽에서는 뭐 거의 마이동풍입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거는 삼총리 연대만 막자. 그 구도만 흐트리트리자. 그 구도가 자칫 만들어지면 정통성이 글로 넘어가고 상징 자본이 글로 넘어가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김대중 정권 단절이 돼버려요. 네. 그것만 막겠다. 그 이외에는 원칙과 상식이 됐든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나갈 테면 나가라. 신경 안 쓴다. 나가면 배신자다. 이 프레임 만들기만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분께 짧게 그냥 예상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수영 평론가부터. 저는 뭐 유창원 판사라고 그러죠. 유창원 전담 판사가 한다고 네. 그러는데 저는 뭐 당연히 전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 그 돈 봉투 사건의 수혜자고 그다음에 관련한 분들이 다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지금 한 분은 나와 보석으로 재판받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저는 가장 큰 몸통이 똑같이 말하자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들어가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지 본인 최종 수혜자가 본인 혼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약간 사법정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혐의의 중대성, 소명의 상당성, 그다음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까지 될까 싶은 사건이었는데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상한 플레이를 했어요. 막 검찰도 갔다가 또 그 앞에서 농성도 했다가 또 가서는 묵비권도 행사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를 좀 재판부한테 그런 인상을 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건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또 내일 또 확인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석 전 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왜냐하면 국제뉴스는 늘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제가 정말 후루룩 랩하듯이 해서 그렇죠.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랩이 능수능란해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충분히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인데요.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조 요청을 하던 자국 인질 3명을 이스라엘 군이 사살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지금 인질의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질부터 구출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쟁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그 정치인들은 전혀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요. 지난 15일 날 그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전개하던 중에 하마스에 붙잡혀 있다 탈출한 자국인 인질 3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당시 인질들은 어쨌든 테러범으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의를 다 탈의한 상황이었고요. 흰색 깃발 흔들면서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를 유인하려는 하마스 쪽의 작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테러범이다! 이렇게 소리를 친 후 총격을 가해서 3명 중에서 일단 2명이 즉석에서 사망을 했고요. 1명이 부상을 입고 건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총격이 잦아든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나는 인질이라고 히브리어로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총격이 시작되면서 그 한 사람마저도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는 거냐, 어떻게 자국민을 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곧바로 인질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협상 시작해라, 휴전해라, 이것부터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측 편을 들던 서방 국가들 입장도 지금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변함없이 굳건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영국하고 독일의 외무장관들이 각각 공식적으로 즉각적인 휴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독일은 또 2차 재전 당시에 유대인 희생과 관련해서 웬만하면 이스라엘 편을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독일이죠. 네. 예.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먼저 두둔하고 나서는 것이 독일의 모습인데, 자, 그 이유가 이스라엘 군의 전쟁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부터 병원, 학교, 전쟁법상, 국제전쟁법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이스라엘이 계속 해왔고요.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민간인 시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민간인 시설을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은 굉장히 이스라엘한테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뿌리 뽑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한 저격수가 가자 지구의 그 가톨릭 교회 성당에서 모녀 2명을 또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격수가 모녀면 다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와 딸이요. 뭐 위장
전쟁 무기로 위장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 가톨릭 예루살렘 총대 주교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총격 당시에 사전 경고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본당 경내에서 냉혹하게 총살당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가자지구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일한 가톨릭 교회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당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고 수녀원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 모녀가 수녀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저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설 안에 로켓 발사대가 있어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가자 지구에서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계속 받고 있다. 이 일은 테러리스트는 없고 가족과 어린이, 환자, 장애인만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참 뭐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시작된 전쟁이긴 하지만 참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희생자가 적어도 더 나오지 않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자,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바이든 정부인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요. 탄핵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죠.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예전에 케빈 맥카시라고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사실 먼저 이 탄핵 조사를 실시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13일 날 하원에서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표결이 찬성 221, 반대 212 딱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정확하게 갈렸습니다. 당시 메카시 의장은 임시 예산안 민주당한테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 소수하고 민주당이 짝짝꿍을 해서 메카시 의장을 해임시켰어요. 추출됐죠. 예, 이유가 뭐냐? 메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지시했으니까. 거기에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 하원 의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메카시 의장이 시작했던 일이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가결된 결의안 내용을 보면요. 먼저 조사를 하고 있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이 세 개 상임위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내용 담겼고요. 뭐 증인 출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청문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권한 다 줬습니다. 자, 탄핵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탄핵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거고요. 뭐 탄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조사가 필요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은 총 435명의 하원의 과반 218표를 얻어야 되고요. 그 이후 상원에서 또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67명. 근데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탄핵안이 설사 나오더라도 이게 그대로 채택되거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린턴 때도 그랬죠. 빌 클린턴 대통령 때도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이 스캔들이 치프 게이트가 있었는데 결국 뭐 상원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가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한 회사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 라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통령을 하던 시기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인 브리스마로부터 한 달에 6,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죠. 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헌터가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브리스마를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해서 이
조사하려는 검찰총장 경질시켜라 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9년부터 공화당이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뭐 대표적인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이 살짝 주춤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헌터는 이것 말고도 중국으로부터도 이런 돈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 7일에 세금 18억 원을 포탈한 혐의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산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망나니 아들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참 가정적으로 참 어찌 보면 불행합니다. 불행하죠. 네, 첫 부인과는 또 사고로 또 생을 달리했고 큰아들도 질병으로 사망했죠.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아끼던 아들은 장남이었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멋진 정치인이 될 거라고 밀어줬던 아들이 그렇게 사망을 해버렸죠. 네. 헌터 바이든은 지금 혼외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헌터 바이든 때문에 사면 초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올해입니다. 이게 연말 되면은 뭐 이런 거 참 많이 발표합니다. 올해의 고사성어, 올해의 피노키오. 네. 자, 피노키오면 거짓말하면은 코가 길어지는 네. 바로 그 피노키오입니다. 올해의 피노키오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름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팩트체커하는 팀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인들의 발언을 다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팀에서 이제 분석 기사를 낸 거예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렇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줄줄이 거짓말을 쏟아낸 피노키오로 지목이 됐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뭐가 걸렸느냐? 이분의 특유의 화법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그 사소한 개인의 경험담, 개인사로 이야기를 늘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니 경험담을 좀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잘 쓰는 그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2004년에 자신의 집에서 불이 발생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부통령 시절에 전용기보다 기차를 더 많이 타서 기관사의 축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괜히 부풀려가지고 왜 이런 의혹을 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헌터 자신의 차남과 관련해 가지고 2020년 대선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은 중국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헌터를 두둔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그 헌터와 관련된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중국과 우크라이나로부터 2019년에는 31억 원, 2018년에는 28억 6천만 원을 벌어들였다라고 헌터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죠.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9년 연속 피노키오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분은 또 외교 부문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 자신의 치적을 과장하거나 꾸미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과장하지 않는 방송 배종찬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과장들을 할까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 나란히 이 거짓말쟁이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낙인이 찍혔는데 자, 제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내년 대선입니다. 과연 바이든이 재선할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경합주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시간 주에서 10%포인트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내년 11월 대선 대통령이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어데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뉴스 보도들을 이제 미국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네, 반드시 재밌어야 됩니다. 예, 진짜로요. 되게 흥미진진해요. 갑자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주 UN 미국 대사를 하던 니키 헤일리가 막 급부상을 합니다. 여성이죠.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의 기세가 뭐 엄청나다 이러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신에 니키 헤일리가 후보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막 뜨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간절한 월가와 여론의 그러니까
언론의 바람이었을 뿐 실제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집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7%,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가 앞섰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좀 민주당의 악재가 뭐냐면은 그동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었어요. 또는 흑인들이라든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히스패닉들이 공화당을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히스패닉이라는 게 남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멕시칸계나 남미 쪽 사람들. 네, 지금 현재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마저도 민주당이 만약에 공화당이 뺏겨버리게 되면은 진짜 가망이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렇게 흑인들 시위 많고 흑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 내에 흑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높지 않죠. 대략 한 15%? 그렇죠. 15%를 넘지 네, 않습니다. 네, 네. 오히려 라틴계, 히스패닉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18%를 넘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훨씬 이들의 비율 자체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공화당은 아예 히스패닉을 잡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해에만 애리조나를 포함해서 19개 주에 스페인어를 쓰는 히스패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워낙 막말 많이 하고 그 인종차별 대놓고 하시고 뭐 이런 분이잖아요.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 이런 혐오 발언을 발언을 쏟아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정 평론가, 그런데 궁금한 건 이 검찰 수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 헌법상 설사 트럼프가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 가더라도 그 안에서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뭐 35세 이상 그리고 미국에서 14년 이상 살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건 어차피 트럼프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이 자기를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씌운 정치적 마녀 사냥 같은 거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온갖 추잡스러운 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억압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행자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가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당황스럽네요. 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주어질 텐데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희망하던 EU 가입 협상이 시작됐다고요. 독일이 헝가리를 상당히 설득했다 이런 뒷이야기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난 14일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4일 날 침공을 했거든요. 곧 딱 사흘 후인 28일 날 EU 가입을 신청을 했고 1년 10개월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협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를 들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EU에 들어가고 싶어한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EU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그래야 러시아에 더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유럽과 함께 그죠. 그렇죠. 일단 유럽의 일환으로 묶이게 되면은 굉장히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경제 공동체고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가입 협상이 시작되긴 했지만 실제로 가입까지 이어져서 공식 회원이 되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 정치, 경제, 언론 등 수십 개 분야에
분야에서 EU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부터 2013년 최종 승인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27개 회원국 만장일치의 동의가 또 필요한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 총리가 반대했거든요. 네. 자, 헝가리는 굉장히 극우 총리로 유명하고요. 친러 성향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하고 헝가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굉장히 뭐 사법제도라든지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EU에 반하는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EU가 각 나라에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 돈도 안 줄 건데 다 파토할 거야 뭐 이러면서 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권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면은 있는 사람들만 다 찬성하면 만장일치가 나오잖아요. 그 허점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전에 이제 EU가 달래기 위해서 헝가리 쪽에 저기 동결된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좀 풀어줄 테니까 요거 하나는 좀 허락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사전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마침 요 표결 당시에 헝가리 총리가 자리를 떠나고 26개 회원국이 다 찬성을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르반 총리가 지원금 다 안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반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확실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EU 가입 협상 시작보다는 이 지원금이 더 급하거든요. 미국도 지금 지원금 80조 원 정도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그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정말 마음이 급해서 백악관도 날아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 우리가 지면 러시아가 유럽 대륙을 전체로 위협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사실 그래도 우리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게 해줬지 않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주지만 그래도 뭔가 젤렌스키한테 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총리에게 이 희망이 돼야 되는데 일각의 정보통에 의하면 내년쯤에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짧게 자, 이건 이거 CNN 통해서 나왔는데 네. 이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전망이 아니라 이 모양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쟁을 시작했고 스스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국제본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그 세력이 이제 내년쯤에는 끝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굳혔다라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의지대로. 알겠습니다. 그들이 누군지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실 거죠? 네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성을 좀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저희 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좀 더 쉽게 또 알차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